내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내 명의의 모든 자산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청산했을 때 전 남편 박성구와 내 전 절친 정민아는 갓 태어난 남녀 쌍둥이를 품에 안고 행복에 겨운 얼굴로 내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꼴이라며 비웃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꾸민 승리라고 생각했다. 정취를 모르는 커리어우먼인 내가 마땅히 맞아야 할 결말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박성구가 정민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경상북도 고향집으로 화려하게 돌아가 성대한 가족연회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때 내 시어머니였던 여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물었다. 성우야, 그 아이들이 정말 네 아이가 맞니? 미나가 불과 닷새 전에 울면서 다 나더러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어. 불임 검사를 받으러 간다면서. 박성우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 위에는 짙은 파란색과 선명한 노란색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촘촘한 화살표와 숫자들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물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 상장 그룹사의 배후에 숨겨진 수천억 원 규모의 작은 미로였다. 한서진, 나랑 미나 아이들이 남녀 쌍둥이야. 박성우의 목소리에는 감추지 못한 우쭐함이 가득했다. 너무 가득 따라 금방이라도 넘칠 듯한 샴페인 같았다. 산모와 아이들 모두 무사해. 너도 우리를 축하해줘야지. 나는 마커를 쥔 손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화이트보드 한쪽, 비정상적인 해외 자금 흐름, 옆에 선명한 붉은 물음표를 그려 넣었다. 축하해. 내 목소리는 날씨 예보를 읽는 것처럼 평온했다. 축의금이라도 준비해줄까? 전화기 넘어가 잠시 숨이 막힌 듯 조용해졌다. 박성구는 아마 내가 무너지고 따지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히스테리를 부리길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서진아, 이러지 마. 그는 위선적이고 연민 어린 말투로 바꿨다.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여기까지 온 게 나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야. 넌 너무 강했어. 아무리 품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얼음 같았다고. 미나는 나에게 가정을 줄 수 있어. 가정? 나는 그 단어를 가볍게 되풀이하며 화이트보드에서 시선을 떼고 창밖의 잿빛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었다. 나는 내 전문 지식을 이용해 그가 위태롭던 스타트업을 지금의 한국 IT 업계 신흥 강자로 키우는데 도왔다. 그를 위해 몇 번이나 재무제표 위기를 처리했는지, 몇 개의 자금 구멍을 막아주었는지 이제는 나조차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나는 그저 얼음 한 조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래 가정. 박성우의 말투는 점점 당당해졌다. 아이들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는 곳. 매일 집에 돌아와도 끝없는 야근과 차가운 데이터뿐인 곳이 아니라 서진아,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한테 작성해 두라고 했어. 내일 너한테 보낼 거야. 너를 홀대하진 않을게. 그래도 몇 년 동안 나랑 고생했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합의서는 내가 이미 준비해뒀어. 당신 서재 금고 안에 있어.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고 나는 이미 서명했어. 박성구는 다시 침묵했다. 이번 침묵은 더 길었다. 나는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 그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을 모습을, 사냥감이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당혹감. 너 언제 준비한 거야? 당신이 처음으로 야근을 핑계 삼아 밤새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내가 말했다. 박성우, 나는 고급 리스크 감사인이야. 내일은 아주 작은 단서 속에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회피하는 거야. 재무 리스크든 아니면 결혼 리스크든.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책상 위에 던져두었다. 화이트보드 위에 복잡하게 얽힌 자금 네트워크와 지난 5년간의 내 결혼 생활이 이 순간 기묘하게 겹쳐졌다. 횡령된 공금 한 건 한 건, 조작된 경비 처리 한 번 한 번이 정확하게 그와 정민아의 데이트, 선물, 여행과 맞물려 있었다. 정민아. 한때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여자.
우리는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에 2층 침대에서 시작해 각자의 직장 생활까지 함께 걸어왔다. 심지어 나야말로 그녀와 박성우를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나는 이 배신이 나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이 수술칼처럼 정확하게 삶의 표피를 갈라내고 그 아래 썩어 문드러진 살과 피를 드러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직업적 본능에서 비롯된 냉정함이었다. 내 뇌는 자동으로 손실을 계산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혼은 손절이었다. 내 몫을 되찾는 것은 청산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응징은 내가 직접 손을 댈 필요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일주일 전 내 시어머니 이영숙, 그러니까 박성우의 친어머니가 나에게 2시간에 달하는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전화 속에서 그녀는 한숨을 쉬고 또 쉬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잠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만든 집안일 하나를 반복해서 털어놓았다. 그녀가 걱정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박성구의 상냥하고 현모양처 같은 정민아였다. 다음 날 박성구가 그의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정민아는 오지 않았다. 아마 서울 강남구의 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승리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겠지. 내 아파트 안 박성우의 물건들은 모두 포장되어 현관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커다란 종이상자 몇 개는 작은 무덤들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5년이 묻혀 있었다. 한서진, 이게 무슨 짓이야? 박성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모욕당한 사람처럼 굴려고 애썼다. 나는 서류 한 부를 그의 앞에 밀어놓으며 간결하게 말했다. 우리 재산분할 합의서야. 혼전 재산은 각자 독립. 혼인 후 공동재산에는 당신 명의의 한치테크 지분 30%, 그리고 부동산 3채, 자동차 2대가 포함돼 이미 상세하게 분할해뒀어. 박성우의 변호사, 금태 안경을 쓴 영리해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한서진 씨, 그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전문적이고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이 합의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 대표 회사 명의의 지분은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고 그 가치 상승분은 김 변호사님.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더 두꺼운 서류 한 묶음을 밀어 놓았다. 이건 한치테크 창립 이후 지금까지의 원장, 자금 흐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입한 5차례의 핵심 투자 증빙입니다. 그중 2건은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제가 개인 명의로 진행한 리스크 투자였고요. 우리의 혼전 계약 보충 조항에 따르면 해당 지분과 그 가치 상승분은 제 개인 재산입니다. 나머지 15%는 혼인 후 수입으로 합법적으로 매입한 것이니 이 부분은 시가의 절반으로 계산해 박성우 씨에게 양도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성우가 말하던 전업주부이자 집에만 있는 아내가 이토록 명확하고 치명적인 패를 쥐고 있을 줄은. 박성우의 얼굴빛은 이제 나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서진, 네가 나를 계산한 거야? 나는 사실을 진술했을 뿐이야. 나는 테이블 위에 미지근한 물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박성우, 당신은 잊었지. 한치테크의 첫 번째 재무 모델은 내가 사흘밤을 새워 만들어줬어. 당신이 처음으로 100억 원대 투자를 받았을 때 실사보고서를 작성해주고 계약서 안에 치명적인 함정 7개를 피해가게 해준 것도 나였어. 당신은 잊었지. 그만해. 박성구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래서 뭐? 네가 이 집을 위해 뭘 했는데? 일과 데이터 말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아이 가지라고 얼마나 재촉했는지 알아. 그런데 넌 늘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내가 필요한 건 아니고 엄마야. 동업자가 아니라고.
아마 그는 이 말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것이다.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무기처럼. 나는 흥분해 얼굴이 붉어진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조금 우스워졌다. 아이? 내가 말했다. 박성우, 우리는 2년 동안 임신을 준비했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의사들은 우리 둘 다 몸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 그런데 왜 끝내 임신이 되지 않았을까? 박성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건 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잖아. 내 문제였다고? 그래?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가까지 닿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해 본 적 없어. 정민아는 왜 단번에 성공했을까? 그것도 마침 남녀 쌍둥이로. 그 질문은 바늘처럼 그가 허세로 부풀려 놓은 풍선을 정확히 찔렀다. 박성우의 호흡이 멎었다. 그의 눈빛에 순간적인 당황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그것을 감추고 억지로 버텼다. 그건 미나가 몸이 좋아서야. 너처럼 맨날 밤새고 생활이 불규칙한 여자가 아니니까. 그렇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가 캐리어 손잡이를 뽑았다. 합의서에 문제가 없다면 서명해. 내가 말했다. 서명하고 나면 이 물건들 다 가져가도 돼. 아, 맞다. 당신 서재 금고 안에 있던 한정판 시계 몇 개랑 씨가 박스 안에 숨겨둔 비상금은 그대로 놔뒀어. 아이 둘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테니까. 박성우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결국 그는 변호사의 재촉에 거의 펜을 빼앗듯이 집어들고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서명된 합의서를 든 박성구는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초라하고 처참해 보였다. 그는 나를 사납게 노려보며 말했다. 한서진, 후회하지 마. 넌 평생 혼자 외롭게 살 거야. 하지만 나는 미나가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내가 인생의 승자라고. 나는 그의 고함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와 그의 사람들이 상자들을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거대한 통창 앞에 서서 이 도시의 분주한 흐름을 내려다보았다. 인생의 승자, 박성우. 당신은 곧 몰아칠 폭풍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 이영숙의 번호를 찾아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다. 어머니, 성우와 미나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남녀 쌍둥이래요. 며칠 뒤에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와 아버님께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인 것 같아요. 전송. 그리고 나는 박성쿠와 정민아의 모든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성우의 움직임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이혼 절차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의 SNS가 업데이트되었다. 정민아가 두 아이의 포대기를 안고 있는 사진 한 장이었다. 함께 올라온 문구는 이랬다. 남은 인생, 너희의 도착을 환영해. 내 사랑, 내 보물들. 사진 속 정민아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박성우는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턱을 그녀의 정수리에 기대고 있었다. 내 식구가 화목하고 단란해 보였다. 그 아래에는 물밀듯이 좋아요와 축하 댓글이 달렸다. 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귀한 아들까지 얻으시고 인생 완성하셨네요. 형수님 너무 예쁘세요. 아기들도 정말 귀엽습니다. 세상에 남녀 쌍둥이라니. 박 대표님 복 받으셨네요. 심지어 우리 둘의 공통 지인 몇 명이 조심스럽게 남긴 댓글도 보였다. 글자 사이사이에는 난처한 예의가 가득했다. 박성우는 모든 댓글 아래에 일일이 답글을 달았다.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마치 막 나라를 정복한 황제가 온 세상에 자신의 전리품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난 것처럼. 그가 자랑스러워할 이유는 충분했다. 나와 있을 때 그는 아이를 얻지 못했다. 정민아와 함께하자 그는 아이를 얻었고 그것도 아들, 딸이 모두 있는 남녀 쌍둥이였다. 대입기와 체면을 극도로 중시하는 남자에게 이것은 더없이 큰 영광이었다. 나는 차분히 휴대폰을 껐다.
그리고 컴퓨터를 열어 암호화된 이메일에 로그인했다. 새 메일 한 통이 조용히 받은 편지함에 놓여 있었다. 발신자는 내가 의뢰한 사립탐정 K씨였다. 메일 내용은 간단했다. 사진 한 장과 주소 하나. 사진 속에는 마스크와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있었다. 그는 서둘러 한 생식의학센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가 얼굴을 꽁꽁 가렸음에도 나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박성우의 사촌동생 박성봉이었다. 그리고 그 생식의학센터는 시어머니 이영숙이 전화해서 언급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정민아가 불임 문제로 찾아갔다는 병원. 주소는 박성봉이 서울 근교에 빌린 오피스텔이었다. 나는 사진을 다운로드해 저장한 뒤 K씨에게 2글자만 답장했다. 계속. 모든 일을 마친 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놓고 한치테크의 지분양도 절차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박성우의 변호사는 일 처리가 빨랐다. 바로 다음 날 돈이 입금되었다. 계좌에 새로 찍힌 긴 숫자들을 보면서도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 돈은 그저 내가 받아야 할 몫일 뿐이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것들은 새로운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유난히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운동, 업무 처리, 변호사팀과의 미팅, 마치 정밀하게 작동하는 기계처럼. 나는 박성우에게서 분할받은 모든 자산을 전문 신탁펀드에 맡겼다.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몇몇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들은 애둘러 이혼 이야기를 물었다. 나는 성격 차이로 평화롭게 헤어졌다고만 말했다. 그중 한 명은 정민아의 대학 동기이기도 했다.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 속에서 말했다. 서진아, 너 정말 이렇게 넘어갈 거야? 미나, 걔 너무했어. 대학 때도 남의 걸 빼앗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설마 지금까지? 다 지나간 일이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친구가 한숨을 쉬었다.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박성구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가 애를 못 낳고 성격도 이상해서 자기가 도저히 못 견뎌 이혼한 거라고 떠들고 다녀. 정민아는 또 사람들한테 네가 스스로 물러난 거라고 하더라. 자기들의 위대한 사랑을 이루어주려고 말이야. 그래?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정말 그래? 둘이 지금 아주 비련의 드라마 주인공처럼 포장하고 있어. 다음 주말에는 박성구가 경상북도 고향집에서 아이들 100일 잔치도 크게 연대. 듣기로는 읍내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더라. 정민아랑 아이들을 아주 거창하게 모두에게 소개하려는 거지. 그래? 나는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마침내 입가에 희미한 곡선이 떠올랐다. 그거 참 떠들썩하겠네. 전화를 끊고 나는 달력 위에 동그라미 쳐둔 날짜를 바라보았다. 박성우의 고향은 인심이 소박하지만 전통과 체면을 유난히 중시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만으로도 진짜 사람 하나쯤은 물에 빠뜨릴 수 있었다. 박성우, 네가 무대를 크게 만들수록 잠시 뒤 더 처참하게 떨어질 뿐이야. 나는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모. 나는 고향 사투리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친근함이 묻어났다. 저 서진이에요. 네, 저 잘 지내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일이 좀 있어서 고향에 내려가려고요. 전화기 너머 읍사무소에서 일하는 이모는 곧바로 반갑게 대답했다. 박성우 고향의 100일 잔치 전날,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작은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은 강 하나에 둘러싸여 있었다. 청석길, 낮은 한옥, 하얀 외벽의 작은 건물들이 뒤섞여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었다. 공기에는 축축한 물기와 식물의 싱그러운 향이 감돌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혼자 읍내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호텔에 묵었다. 창문을 열면 멀지 않은 곳에 박씨 집안의 3층짜리 건물이 보였다. 건물 앞에는 이미 붉은 풍선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씨 가문의 귀한 아드님과 사랑스러운 공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박씨 집안은 읍내에서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이었다.
박성우의 아버지는 은퇴한 중학교 교장이었고 제자들이 각지에 퍼져 있어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박성우 역시 그 세대에서 가장 출세한 자식이었다. 서울에서 회사를 세워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 이번 백일 잔치는 박씨 집안에게 있어온 읍내에 가문의 번성을 알리는 성대한 행사였다. 나는 커튼을 치고 내가 가져온 선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USB 하나. 그 안에는 K씨가 지난 보름 동안 조사한 모든 결과물이 담겨 있었다. 박성봉이 생식의학센터와 서울 근교 오피스텔을 여러 차례 드나든 선명한 사진들, 정민아와 박성봉의 통화기록 목록, 그리고 그 생식의학센터의 특수 서비스에 대해 전문기관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까지. 보고서에는 그 센터가 규정을 위반해 고객에게 지정 기증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박성봉은 하필 그들의 지하 기증자 중 한 명이었다. 모든 것이 분명했다. 정민아는 자연 임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학적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수정란을 이식했을 뿐이었다. 난자의 출처는 높은 확률로 그녀 자신, 정자의 출처는 박성봉. 그녀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대극을 직접 연출하고 연기했다. 박성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속인 것이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했다. 아이를 이용해 박성우를 묶어두고 박 사모님의 자리를 확실히 차지하는 것. 하필 박성봉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아이들이 혈연상으로라도 박씨 집안과 조금은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훗날 외모에서 허점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계산이었겠지. 참으로 치밀했다. 뼛속까지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다. 그녀는 한 어머니를 과소평가했다. 특히 이영숙처럼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던 전통적인 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품게 될 분노를. 그리고 그녀는 나 역시 과소평가했다. 나 한서진은 준비되지 않은 싸움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저녁 시간이 되자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쓴 채 읍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북적였다.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내일 박씨 집안의 백일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들었어? 박씨 집 아들 말이야. 참 대단하더라. 한 번에 아들을 얻었대. 그것도 남녀 쌍둥이래. 그러게 말이야. 그 며느리도 참 대단해. 아쉽다면 원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에이, 원래 그 여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애도 못 낳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뭐해. 듣기로는 일 중독이라 집안도 전혀 안 돌봤다더라. 성우가 이혼하길 잘했지. 이번 여자가 좋지. 동창이라며. 서로 잘 알고 얼굴도 곱고 아이도 잘 낳고. 나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그 말들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귀에 담았다. 여론은 이미 박성우와 정민아가 단단히 장악하고 있었다. 읍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나는 버림받은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실패한 여자였다. 그리고 정민아는 박씨 집안의 대를 구한 영웅이었다. 좋아. 높이 치켜설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그날 밤 나는 USB 안의 내용을 익명으로 이모의 개인 이메일에 보냈다. 메일 본문은 단 한 줄이었다. 박씨 집안의 명예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잔치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이영숙 여사님께 보여주십시오. 내 이모는 읍사무소의 감찰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올곧은 사람이었고 이런 더러운 일을 가장 못 참는 사람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모와 전 시어머니 이영숙이 한때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는 점이다.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 이 선물은 이모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 모든 일을 마친 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에서는 박씨 집안 건물의 불빛이 깊은 밤이 되어서야 꺼졌다.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이 지금 어떤 기쁨과 기대 속에 잠겨 있을지. 그리고 그 기쁨은 12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 그들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백일잔치 당일 날씨는 화창했다. 박씨 집안 문 앞에는 차들이 줄지어 오가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읍내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들은 거의 모두 도착했다. 박성구는
새 양복을 입고 환한 얼굴로 문화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의 아버지와 집안 어른들 역시 모두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정민아는 아이를 안고 여자 친척들의 둘러싸임 속에 안차에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옅은 화장을 하고 붉은 한복을 입었다. 덕분에 혈색이 더욱 좋아 보였고 눈썹과 눈매 사이에는 숨기지 못한 득의 양양함이 가득했다. 그녀 품 안에 두 아이는 똑같은 붉은색 아기 옷을 입고 있었다. 옥처럼 곱고 분홍빛이 돌아 확실히 귀여웠다. 박씨 집안의 넓은 마당 전체가 기쁨과 경사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호텔 방 안에서 이모 휴대폰의 실시간 영상을 통해 차갑게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내 전 시어머니, 이영숙은 보석 같은 푸른색 벨벳 투피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굳어있고 억지스러워 보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미 내가 보낸 그 선물을 보았다는 것을. 이모가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진아, 내 시어머니. 아니, 이영숙 말이야. 오늘 아침 나를 찾아왔어.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더라. 이게 어디서 난 거냐고 계속 물었어. 네가 말한 대로 익명 메일이라고만 했지. 사무실에 1시간이나 앉아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 마지막에 나갈 때는 온몸을 떨고 있었어. 제가 보낸 답장은 2글자였다. 고마워. 영상 속에서는 길씨가 다가왔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임시로 마련된 무대 위로 올라가 높고 힘찬 목소리로 잔치의 시작을 알렸다. 온갖 찬사와 축하로 가득한 개회사가 끝난 뒤 주인공이 등장했다. 박성구는 의기양양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정민아의 품에서 아이 하나를 받아 안고 자랑스러운 얼굴로 들어올리며 아래의 하객들에게 말했다. 오늘 제 아들 박가서, 딸 박가선의 100일 잔치에 와주신 친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박성우, 오늘 드디어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박성우의 시선이 장내를 훑었다. 그는 모두의 주목을 받는 이 영광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이크를 들어 깊은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제 아내 정민아입니다. 미나가 제게 완전한 가정을 주었고 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에. 그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소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바로 그때였다. 영상 속에서 계속 주빈석에 말없이 앉아있던 이영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위로 올라갔다. 사회자가 당황해 앞으로 나와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영숙의 차갑기, 그지없는 눈빛 하나에 물러서고 말았다. 박성우 역시 연설을 멈추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왜 올라오셨어요? 이영숙은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우의 품에서, 아니 거의 빼앗듯이 남자아이를 안아들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무려 30초 가까이. 그 눈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살피는 눈빛, 의심, 고통, 그리고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불꽃까지. 무대 아래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다. 모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정민아도 딸을 안은 채 불안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겁먹은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이영숙이 획 고개를 돌렸다. 칼날 같은 시선이 정민아를 곧장 찔렀다.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나는 그런 말 들을 자격도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얼음 송곳처럼 현장의 모든 경사스러운 가면을 찍고 들어갔다. 정민아, 내가 묻겠다. 이 아이들 도대체 누구 아이들이냐?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박성우의 얼굴빛이 크게 변했다. 그는 황급히 앞으로 나가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 아이들이죠. 혹시 너무 기뻐서 정신이 좀 없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정신이 없어. 이영숙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처절한 냉소를 터뜨렸다. 그녀는 품에 안은 아이를 들어 보이며 무대 아래의 모든 하객들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정민아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따져 물었다. 정민아, 너 불과 닷새 전에 울면서 나한테 몰래 서울 종합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잖아. 불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이 떨어진 순간 마당 전체가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바람마저 흐름을 멈춘 듯 했다. 영상 속에서 나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박성우 얼굴의 핏기가 순식간에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그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벼락을 맞은 석상처럼. 그리고 정민아는 딸을 안고 있던 팔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본격적인 구경거리가 시작되었다. 침묵은 단 3초만 이어졌다. 3초 뒤 사람들은 거대한 돌이 던져진 연못처럼 순식간에 들끓었다. 뭐라고? 불임 검사? 어떻게 된 거야? 닷새 전이라고? 그럼 저 아이들은? 세상에, 이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혹시 노망이 드신 건 아니겠지? 아니야, 저 표정을 봐. 장난치는 사람 같아 보여? 수군거림, 경악,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합쳐져 박씨 집안 사람들 모두를 덮쳤다. 박성우의 아버지, 평소 점잖기로 유명했던 그 노교장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변고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무대 위에서 박성구가 마침내 충격에서 정신을 차렸다. 그의 첫 반응은 정민아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입을 막고 위태롭게 무너져가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엄마,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분명 잘못 기억하신 거예요. 그는 거의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목소리에는 공포와 애원이 섞여 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난리를 친다고. 이영숙은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녀의 눈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조롱당한 뒤의 절망과 광기에 가까웠다. 박성우, 이 멍청한 놈아. 넌 남한테 속아 바람맞고도 남의 씨를 보물처럼 안고 돌아온 거야. 우리 박씨 집안 얼굴을 네가 다 구겨놨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정민아를 가리키며 처절하게 소리쳤다. 말해. 정민아. 모두 앞에서 똑똑히 말해봐. 닷새 전에 네가 나한테 성우랑 오래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긴다고, 네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서울 그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지. 그랬지? 정민아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온몸은 체에 걸러지는 곡식처럼 덜덜 떨렸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 품의 여자아이는 이 소란에 놀라 으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이 순간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이영숙의 말은 묵직한 망치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도 바보가 아니었다. 닷새 전에는 불임 검사를 받으러 갔다면서 오늘은 만삭으로 태어난 남녀 쌍둥이의 백일잔치를 연다. 그 안의 문제는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컸다. 박성우는 정민아의 반응을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확신에 찬 고발을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갑자기 정민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옷깃을 움켜쥐어 바닥에서 끌어올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울부짖었다. 엄마 말이 사실이야? 대답해. 아이들 도대체 누구애야? 정민아는 그에게 흔들리며 망가진 헝겊 인형처럼 휘청였다. 결국 그녀는 무너져 날카로운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성우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박성구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내 뱃속에 있던 아이들 도대체 누구 애냐고? 혼란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흘러나왔다. 난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갓 산후조리 끝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해? 얼굴에 김이 하나 없잖아. 그러게,
게다가 너희도 봤어? 저 남자애 성우랑 하나도 안 닮았어. 오히려 좀 성봉이를 닮은 것 같던데. 그 말을 한 사람은 박씨 집안의 먼 친척이었다. 눈썰미가 좋고 평소 입도 가벼운 사람이었다. 성봉이.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학액석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박성봉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소란이 시작된 뒤부터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그는 놀라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질 뻔했다. 얼굴빛은 정민아보다 더 처참했다. 박성우의 시선 역시 칼날처럼 그에게 꽂히었다. 그는 사촌동생의 당황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이영숙의 품에 안긴 남자아이의 눈매와 이목구비를 다시 보았다. 온몸을 차갑게 얼려버릴 만큼 끔찍한 생각 하나가 미친 듯이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성봉. 그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정민아를 놓아버렸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박성봉을 향해 걸어갔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든 사람의 심장 박동 위를 짓밟는 것 같았다. 나는 영상을 껐다. 그 다음 장면은 더 볼 필요도 없었다. 그것은 폭력과 울음, 끝없는 수치심이 뒤섞인 한편의 난장극이 될 것이다. 박씨 집안이 이 작은 마을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올린 명예와 체면은 오늘 완전히 찢겨 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혀 가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박씨 집안 백일잔치의 난장극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마을의 카카오톡 단체방과 SNS 피드는 온갖 과장된 이야기들로 도배되었다. 속보 박씨 집안 도련님, 기쁜 아빠 된 줄 알았더니 남녀 쌍둥이가 사촌동생, 씨라니. 재벌가급 비밀폭로, 전 며느리는 불임이라 쫓겨났고 새 며느리는 남의 씨로 자리 차지하려다 시어머니에게 현장 발각. 올해의 대하드라마, 백일잔치가 심판장으로 박씨 가문 체면 완전 박살. 소문은 날개 달린 메뚜기 떼처럼 사방으로 퍼졌다. 박성구는 가문을 빛낸 성공한 인물에서 하룻밤 사이 마을 최대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듣자 하니 박성우는 현장에서 박성봉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했다. 사촌 형제끼리 등을 돌리고 주먹이 오갔다. 정민아는 울다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갔다. 박 전 교장은 화를 이기지 못해 그 자리에서 중풍 증세를 보였고 그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본래 한없이 화려했어야 할 잔치는 결국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속에서 끝났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이모의 전화로 그 뒤이야기들을 들었다. 서진아, 너 이 일 진작 알고 있었지? 이모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떠봄이 섞여 있었다. 어느 정도는요,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줄은 몰랐어요. 크게 번진 정도가 아니야.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지금 온 마을이 박씨 집안 얘기뿐이야. 이영숙은 어제 집에 돌아가자마자 방에 틀어박혀서 누가 불러도 문을 안 열고 있어. 성우는 아버지 병원에 모셔놓고 밤새 서울로 올라갔대. 아마 창피해서 더는 못 있겠지. 그 두 아이는 지금 미나 친정에 있는데 정씨 집안 사람들도 이 망신을 감당 못하겠다며 미나랑 인연 끊겠다고 난리야. 엉망진창이었다. 이것이 바로 박성우와 정민아가 모든 것을 걸고 추구했던 완벽한 인생의 결말이었다. 아, 맞다. 이모가 다시 말했다. 성우 회사에 투자한 이 지역 투자자 몇 명이 오늘 아침부터 모여서 의논 중이래. 그 사람들 다 성우를 어릴 때부터 봐온 어른들이고 박씨 집안 명성 보고 돈 넣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으니 성우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투자금 빼겠다고 난리더라. 나는 휴대폰을 든 채 평온한 눈빛을 유지했다. 바로 내가 원하던 일이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찢어놓는 것이다. 특히 박성우처럼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이고 공개적인 평판의 붕괴가
단순한 재산 손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전차의 요리에 불과했다. 진짜 메인 요리는 이제야 식탁 위에 오를 차례였다. 전화를 끊고 나는 내 변호사팀에 지시를 보냈다. 시작하세요. 30분 뒤 총 50쪽에 달하는 상세 감사 보고서 한 부가 암호화된 이메일 형태로 한치테크의 모든 주주, 투자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협력사 몇 곳의 메일함에 정확히 발송되었다. 그 보고서는 지난 보름 동안 내가 쏟아부은 노력의 결정체였다. 그 안에는 박성우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글자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뿐이었다. 보고서에는 박성우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직위를 이용했는지 상세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가공에 자회사를 세우고 구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연구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산을 체계적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와 관련자 계좌로 빼돌렸다. 각 자금의 흐름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회사 장부에서 빠져나간 돈은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민아 명의의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 각종 명품 소비로 바뀌어 있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가 적혀 있었다. 위 사실에 근거할 때 한치테크 창업자 박성우 씨에게는 중대한 업무상 횡령 및 회사 자산 유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 신뢰도는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이는 회사의 지속 경영 능력과 브랜드 평판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즉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자산 보전에 나서며 회사에 대한 긴급 청산 절차를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확한 지점에서 폭발한 심화의 폭탄과 같았다. 대중 앞에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박성구가 의지해 살아온 모든 것을 뿌리째 파괴할 것이다. 그의 사업, 그의 재산,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공한 사람이라는 후광. 작은 마을의 소문과 험담보다 이것이야말로 그를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진짜 치명타였다. 나는 컴퓨터를 닫고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는 햇살이 좋았다. 박성우, 게임은 끝났다. 한치테크의 붕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감사 보고서를 발송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첫 번째 전화를 받았다. 한치테크의 2대 주주이자 한국 자본계에서 영리하고 냉혹하기로 유명한 투자자 김 회장이었다. 한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랐다.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보고서 받았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작성하셨더군요.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주소 하나를 불러주었다. 우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프라이빗 클럽의 다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 회장은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죠? 라는 손짓을 했다. 한서진 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직접 내게 차를 따라주었다. 박성우 건은 이사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장일치로 그를 모든 직책에서 즉시 해임하고 변호인단을 선임해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말끝을 돌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회사는 지금 선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내부는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청산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큰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한서진 씨는 회사의 초기 멤버였고 회사의 사업과 재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대표해 부탁드립니다. 돌아와서 회사를 맡아주십시오. 나는 그를 바라볼 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말을 이어갔다. 당신과 박성우 사이에 과거가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사업의 세계에서는 사적인 감정보다 능력이 우선입니다. 이번 감사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돌아와 주신다면 지분 20%의 인센티브와 CEO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회사를 안정시키고 박성우가 파낸 구멍을 메우고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 지분 20%, 그리고 CEO 자리. 누구라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내가 고개만 끄덕인다면 나는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에는 닿지 못했던 높이에 설 수 있었다. 나는 박성우를 완전히 대체하고 한치테크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복수의 가장 높은 형태였다. 나는 찻잔을 들어 둥둥 떠있는 차잎을 가볍게 불었다. 차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라 마음을 맑게 했다. 김 회장님,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제안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내가 말했다. 거절하겠습니다. 김 회장의 미소가 그대로 굳었다. 그는 내가 그런 답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물었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건은 충분히 좋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만 저는 무너진 폐허를 수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치테크의 핵심 기술은 이미 뒤처졌고 내부 관리는 엉망입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은 뿌리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70%가 박성우의 거짓말과 포장, 30%가 제가 해온 보수와 미화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깨졌고 미화도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이 이미 썩은 집과 같습니다. 다시 인테리어를 해봤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다. 김 회장님, 차 잘 마셨습니다. 한치테크에 대한 제 조언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파산 청산을 신청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 잔존 가치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를 나서자 바깥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내가 김 회장을 거절한 것은 결코 고상한 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치테크의 내부는 이미 오래전 박성구에게 텅 비도록 파먹힌 상태라는 것을. 그 회사에는 미래가 없었다. 그것을 맡는다는 것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를 떠안는 것과 같았다. 나는 끝없는 소송과 채무의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 복수는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남긴 쓰레기 더미 때문에 내가 다시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었다. 채오르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쉰 목소리와 무너진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나야, 성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억눌린 헐떡임이 섞여 있었다. 마치 죽음을 앞둔 덫에 걸린 짐승 같았다. 나, 이제 다 알았어. 박성우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다. 끝없는 피로와 절망만 남아 있었다. 회사, 끝났어. 주주들은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협력사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해. 집안도 무너졌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힘을 끌어모으는 듯했다.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계셔. 반신불수가 되셨어. 어머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아. 정민아는 집에 남은 마지막 현금까지 챙겨서 도망갔어. 아이들은 자기 친정에 맡겼는데 그 친정에서도 아이들을 우리 아버지 병실 문 앞에 두고 가버렸어. 그가 이 말을 할 때의 목소리는 무서울 만큼 평온했다. 마치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읊는 것처럼. 서진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건 나를 봐달라고 빌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가 자조적으로 웃었다. 알아. 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만 묻고 싶어. 말해.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가 물었다. 처음부터 정민아의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 질문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집착처럼 보였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몰랐어.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다만 정민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 어떻게 알았는데? 잊었어.
임신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했잖아. 내 친구이기도 한 사람이야. 나는 내 상황을 이야기했고 정민아가 임신했다는 소식도 전했어. 그 친구가 그때 바로 내게 말했지. 우리처럼 양쪽 다 건강한데도 2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가 나보다 훨씬 좋지 않은 사람이 쉽게 남녀 쌍둥이를 임신하는 건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예외는 단 하나뿐이라고 했어. 무슨 경우? 박성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보조 생식, 내가 말했다. 그것도 볼이 최상급 기술을 이용한 경우, 기술적 방법으로 성별을 선별하고 쌍둥이를 착상시키는 식이지. 그런 시술은 비용이 매우 높고 산모에게 요구되는 조건도 까다로워. 정민아의 경제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줬다 해도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했지. 전화기 너머로 오랜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박성우가 지금 과거의 장면들을 한 프레임씩 되감고 있을 것을. 그가 한때 행복과 영광이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그의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증거로 변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 가느다란 떨림이 섞였다. 아니, 나는 그의 말을 부정했다. 그때부터 나는 당신과 한치테크를 함께 고위험 관찰 대상으로 분류했을 뿐이야. 그때부터 회사의 모든 장부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고 당신의 모든 지출을 조사했어. 그리고 네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고 정민에게 거액을 쏟아부은 것도 알아냈지. 아이들에 관한 일은 이영숙 여사가 직접 내게 말해준 거야. 우리 엄마가. 박성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기색이 가득했다. 그래. 당신이 정민아의 임신 사실을 내게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어. 어머니는 정민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 그저 돌려서 물었지. 남녀 쌍둥이를 낳는 비법 같은 게 있느냐고. 먼 친척 중에 며느리가 남녀 쌍둥이를 임신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부러워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성우는 언제쯤 나한테 손주를 안겨주려나?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박성우, 당신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싶어 거의 미쳐 있었어. 그래서 정민아가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줄곧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 그 걸림돌이 바로 나였고.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어. 자기 눈에 엘리트 여성인 나는 왜 임신하지 못하는데 정민아는 가능했는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곧 손주를 안게 될 기쁨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몰래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거야. 심지어 정민아를 몰래 따라간 적도 있었대. 도대체 무슨 신비한 약을 먹었는지 알아보려고. 그리고 그때 정민아가 불임 진료를 받으러 가는 걸 발견한 거지. 그럼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대? 박성구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당신에게 말해.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그래서 당신이 계속 정민아와 함께하면서 계속 그녀에게 속게 만들라고? 박성우,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너무 몰라. 그녀의 세계에서는 박씨 집안의 대화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와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도 품행이 바르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며느리 중에서라면 그녀는 차라리 전자를 택할 사람이야. 왜냐하면 전자는 그녀를 체면 없게 만들 뿐이지만 후자는 박씨 집안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 테니까. 나는 모든 말을 끝냈다. 그 말들은 마지막 한 줌의 소금처럼 이미 만신창이가 된 박성우의 상처 위에 뿌려졌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억누르지 못한 절망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금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뒤 나는 거의 10년 가까이 살아온 그 도시를 떠났다. 누구에게도 내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다. 서울에 집을 팔고 자주 쓰던 휴대폰 번호를 해지했다. 나는 유령처럼 아무 소리 없이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다.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김 회장을 만났다. 그는 내게 말했다. 박성우는 잇따른 충격 속에서 정신이 무너져 정신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한치테크는 정식으로 파산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주주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렸을 뿐 아니라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고 했다. 정민아는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누군가 동남아의 어느 카지노에서 그녀를 봤다는 소문만 있었다. 그 남녀 쌍둥이는 가장 무고한 희생자가 되었다. 박씨 집안과 정씨 집안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누구도 그 출처불명의 아이들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기관의 개입으로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졌다. 한서진 씨, 당신이 이겼습니다. 김 회장이 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나는 웃기만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긴 걸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지쳤을 뿐이었다. 치밀하게 계획한 이 복수는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감정마저 소모시켰다. 지금의 나는 포맷된 하드디스크 같았다. 깨끗했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남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반년짜리 해외 교육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해둔 상태였다. 장소는 한국 남부의 한 섬, 아주 외딴 작은 마을 초등학교였다. 환경을 바꾸고 싶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섬에서의 생활은 고단했지만 단순했다. 매일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하고 그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다 보니 내 마음도 조금씩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박성우를 떠올리지 않았다. 더 이상 그 배신과 계산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의 모든 일은 멀고 먼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소포 하나를 받았다. 소포는 내 고향에서 온 것이었다. 보낸 사람은 이모였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 한 묶음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전 시어머니 이영숙이 쓴 것이었다. 편지지는 낡은 가로줄이 그어진 옛날식 편지지였고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군데군데 눈물에 젖은 흔적도 남아있었다. 편지 속에서 그녀는 박성우를 변호하지도 않았고 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장 소박한 말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내게 강요했기 때문에 박성구에게 외도할 핑계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박씨 집안에도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의 허영과 어리석음이 박씨 집안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그녀는 지금 중풍에 걸린 남편을 혼자 돌보며 매일 후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진아, 나는 네가 좋은 아이였다는 걸 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다시 너를 내 며느리로 맡고 싶다. 나는 편지를 다 읽고도 마음에 아무런 파문이 일지 않았다. 나는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다. 한 명은 남자아이, 한 명은 여자아이. 맑고 단정한 눈매를 가진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눈매와 얼굴에는 박성우도, 정민아도, 박성봉도 닮은 흔적이 없었다. 그것은 완전히 낯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온 유전자의 흔적이었다. 그러니까 정민아는 박성봉까지 속였던 것이다.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두 아이를 데려온 걸까? 그것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다. 나는 사진 속 아이들의 천진한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나는 기숙사를 나와 작은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섰다. 석양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멀리 보이는 바다와 산등성이를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맑은 웃음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내 인생은 한 번의 배신으로 완전히 뒤집혔고 한 번의 복수로 완전히 비워졌다. 나는 그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나 자신도 텅 비워냈다. 이제 이곳에 서 있는 나는 내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하늘 끝에는 아직 노을이 남아 있었다.